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그동안 한덕수 무소속 출마와 단일화를 통한 빅텐트론에 부정적이었던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이 잇따라 한대행과도 단일화를 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호남권 경선 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재명 후보 등 주자 3명은 일제히 광주 전라 지역을 찾았습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 2차 경선 시작과 함께 한덕수 차출론을 둘러싼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고요. 네, 일각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출마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이에 따라 2차 경선에 진출한 경선 주자들도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그간 한대행 출마가 비상식이라고 평가절하해온 홍준표 후보는 한덕수 대행이 출마한다면 단일화 협상에 길을 열어놓겠다고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반 이재명에 공감한다면 탄핵 찬성, 반대를 넘어 누구라도 함께할 수 있고 대선 승리 뒤에는 이재명의 민주당까지 같이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반 이재명 단일화에 나선다면 한덕수 대행과도 함께 하겠습니다. 민주당 비명계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 역시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기득권을 지키는 것보다 국민의 승리가 우선이라면서 경선 승리 뒤 모든 사람과 함께하겠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한덕수 대행과 생각이 완전히 같다면서 경선 이후 단일화에 응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일찌감치 한 후보와 단일화를 언급했던 김문수 후보 측은 이러한 움직임을 지지율에서 밀린다는 방증으로 평가하면서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다고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오늘도 SNS에 글을 올려 한대행 출마는 책임을 져버리는 일인 만큼 부디 출마의 강을 건너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2차 경선의 이른바 맞수 토론도 진행이 되는데 규칙을 둘러싼 신경전이 펼쳐졌다고요? 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2차 경선 1대1 맞수 토론 일정에 돌입하는데 우선 김문수 한동훈 후보, 안철수 김문수 후보가 90분씩 토론을 진행합니다. 맞수 토론은 이른바 주도권 토론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주도권이 없는 후보에게 발언권을 얼마나 줄 것인가를 두고 캠프 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애초 주도권이 없는 후보는 질문할 수 없도록 규칙을 정했는데 주간 방송사에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진행 방식을 바꾸자고 제안한 겁니다. 이에 당에서 후보들에게 의견을 구했고 한동훈 후보는 찬성한 반면 김문수, 안철수 후보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거로 알려졌습니다. 홍준표 후보도 다수결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당도 처음 정한 규칙대로 즉 주도권이 없는 후보는 질문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후 한동훈 캠프는 논평을 내고 우왕좌왕하는 당 선관위의 모습이 당원들과 유권자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불신을 초래했다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네, 이어서 민주당 경선 주자들 행보도 정리해 주시죠. 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일제히 3차 순회 경선지이자 당의 뿌리인 호남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전북 새만금을 찾아 재생에너지로의 신속한 전환 정책을 발표하며 지역 균형 발전 필요성까지 함께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리백 3단이나 또 필요한 기반 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서 지방 균형 발전의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엔 5.18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장소로 꼽히는 광주 전일빌딩으로 가 민주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캠프 관계자는 YTN에 호남을 집토끼로만 생각해 너무 소홀하게 대하는 거 아니냐는 불만도 없진 않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내란 종식을 위해 확실하게 힘을 모으자는 데는 호남 시민들 모두 동의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가장 먼저 호남을 찾았던 김경수 후보 역시 오후에 전남 목포 동부시장을 방문한 뒤 전남 순천과 여수 지역 당원과 간담회를 진행하고요. 김동연 후보도 전남 장성 황룡시장과 광주 한국광기술원 등을 찾아 민생과 일자리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어제부터 광주와 전남, 전북 지역 당원을 대상으로 투표가 진행 중인 민주당 호남권 경선 결과는 모레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양당 아침 회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먼저 민주당은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 시정 연설에 나선 한덕수 대행을 정조준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한 대행을 겨냥해 대선 출마 망상을 버리고 오늘 국민 앞에서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제2차 내란이자 윤석열을 부활시키려는 친이 쿠데타 두 번째 친이 쿠데타의 다름 아닙니다. 정부 추경안도 민주당이 요구한 규모에 전혀 못 미치는 찔끔 추경을 들고 와 생색을 내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이 속도를 내는 것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이 대법원을 겁박하고 압박하는 등 비상식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조속한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법 앞의 평등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며 대원칙입니다. 정치 일정이 사법 판결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또 정부 추경안은 산불 피해와 글로벌 통상 위기 등을 고려한 균형 잡힌 추경이라고 호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철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심리를 위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합니다. 이틀 만에 열린 이번 합의기일에는 사건의 쟁점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정윤 기자, 이틀 만에 열리는 이번 심리 어떤 논의가 진행됩니까?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합니다. 합의 내용은 비공개지만 이번 기일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2명은 사건의 쟁점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제 열린 첫 기일에서는 재판 연구관들이 미리 작성해 놓은 기초 자료 검토 등 절차적 논의는 다 끝냈을 거란 분석입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하고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거짓 발언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해당 발언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지, 또 각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또 검찰에서 사실을 오인해 이 사건이 상고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이 전 대표 측의 주장도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이틀 만에 속행 기일을 연 건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날 수 있을까요? 네,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대법원의 신속한 심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임기 초부터 선거법 사건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을 강조해 왔습니다. 또 원래 소부재판부에 배당됐던 이 전 대표 사건을 조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기도 했습니다.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등은 전원합의체에 올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옮겨진 만큼 대법관 12명이 각각의 쟁점을 검토하느라 물리적으로 더 시간이 걸릴 거다. 반대로 소부 심리 과정을 단축한 만큼 더 심리가 짧아질 거다. 이렇게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유력 대선 주자임을 고려해 6.3 조기 대선 전 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뇌물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 공여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와 전 사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 이스타젯에 서 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해왔습니다. 검찰은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서 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 이스타젯의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해왔습니다. 네, 올해 1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지난해 2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0.1%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성장을 사실상 멈췄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우리 경제가 역성장,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고요? 네, 한국은행이 오늘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속보치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0.2%로 전분기보다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난 2월 한은이 전망한 0.2%보다 무려 0.4%포인트나 낮습니다. 지난 2022년 4분기 마이너스 0.5%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지난해 2분기에도 마이너스 0.2%를 기록했었는데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따져보면 이번이 마이너스 0.24%로 더 안 좋습니다. 특히 지난해 2분기 성적은 직전 분기에 1.3% 깜짝 성장을 거둔 기저효과가 컸습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1%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충격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역성장으로 우리 경제는 지난 1년 사실상 성장을 멈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2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0.1% 이하 성장률을 이어간 건데요. 과거 대형 경제 위기 때도 없던 기록으로 우리 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제가 역성장한 이유도 분석해 주시죠. 네, 내수와 수출이 모두 안 좋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가 모두 0.1%씩 줄었습니다. 건설 투자는 무려 3.2%, 설비 투자도 2.1%나 급감했습니다. 이렇게 내수 부진이 심해지면서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 0.6%포인트로 주저앉았습니다. 사실 내수가 안 좋다는 얘기는 지난 분기에도 있었는데 당시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 0.2%포인트였습니다. 이 수치가 올해 1분기에 더 내려갔으니 내수 부진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도 화학 제품과 기계 등을 중심으로 1.1% 줄었습니다. 다만 수입이 마이너스 2%로 더 크게 줄면서 순수출 기여도는 0.3%포인트를 기록해 지난 분기와 같았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정치와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를 역성장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경제 심리 회복이 지연된 가운데 건설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했고 대형 산불 등 이례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성장률을 끌어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가 본격화하기도 전에 경제가 크게 흔들리면서 올해 연간 성장률도 기존 전망치인 1.5%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은행은 다음 달 29일 수정 경제전망 발표 때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검찰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고려아여들 압수수색한 데 이어 경영권 분쟁 상대인 MBK 파트너스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서울 종로구 MBK 파트너스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MBK 파트너스가 지난해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정거래를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과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려는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일반인들의 조문이 이루어지고 모레 장례 미사가 엄수될 예정인데요. 현지에 나가 있는 유럽 특파원 연결합니다. 조수현 특파원. 네,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앞입니다. 네, 교황을 향한 추모의 열기가 뜨겁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은 이제 오전 9시가 됐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전 세계에서 많은 이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일반인 조문은 어제 시작돼 내일까지 사흘간 이루어지는데요. 어제 종일 조문객들이 성베드로 광장을 가득 메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이곳에 밤 12시까지 남아 있었는데 그 시간에도 입장을 기다리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입장을 기다리는 대기 신자만 10만 명을 넘었고 길게는 4시간 넘게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첫날부터 예상을 넘는 인파가 몰리자 교황청은 조문 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당초 오늘 정해진 조문 시간은 오전 7시부터 밤 12시까지, 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인데 추모의 규모에 따라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에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 베드로 대성당으로 운구되는 모습도 수많은 신자들이 지켜봤는데요. 직접 본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교황이 안치된 관이 개방된 채 바티칸 곳곳을 지나 이곳 성 베드로 대성당까지 운구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약 2만 명의 신자들과 함께 대성당 광장에서 운구 행렬을 기다렸는데요. 장엄한 성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추기경단이 이끄는 운구 행렬은 천천히 성당 안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를 숨죽여 지켜보던 신자들은 차분하게 박수를 치며 고인에 대한 예의와 감사를 표했고 끝내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생전에 늘 더 낮은 곳, 소외된 이들에게 향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남긴 재산은 $100, 우리 돈 14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교황은 장례 절차도 화려하지 않게 치르기를 바랐는데요. 이에 따라 과거 교황들이 쓴 삼중관이 아닌 한 겹으로 된 목관을 사용했고 교황의 시신은 나지막한 목재 받침대 위에 누운 자세로 공개됐습니다. 과거 교황들은 허리 높이의 관대 위에 안치됐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를 원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현지 시간 26일 오전 10시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리는 장례 미사를 끝으로 교황은 영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황의 관은 유언에 따라 바티칸 밖 로마 시내에 있는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의 간소한 무덤에 안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추기경단 회의 콘클라베는 관례대로 다음 달 5일에서 10일 사이에 시작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바티칸에서 YTN 조지현입니다. 네, 오늘도 날씨가 대체로 맑고 포근하지만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점차 바람이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도 다소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에는 평년보다 조금 낮은 수준을 보일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기상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바람이 점점 강해진다고요? 네, 오늘도 맑은 가운데 한낮에는 포근하지만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점차 바람이 강해질 걸로 보입니다. 전국 곳곳에서는 순간 풍속이 초속 15m에 달하는 곳이 있겠고 산간 지역은 초속 25m를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도 점차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8도로 오늘보다 3도, 평년보다도 1, 2도가량 낮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한낮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영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말에는 맑은 하늘 아래 기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며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동해안은 주말에도 순간 풍속이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이 불며 점차 건조해질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비가 주기적으로 내려 지금은 땅의 메마름이 심하지 않지만 이후에는 산불지수가 다소 커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정책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혼 시작합니다. 오늘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날카롭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 국민의힘 2차 경선의 백미는 오늘과 내일 진행되는 1대1 맞수 토론일 텐데요. 4강전에서 과반을 득표해 결선 없이 바로 끝내겠다는 캠프가 많아서 후보 간의 신경전은 더 격해질 전망입니다.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님 보시고 저도 한동훈 후보를 지목합니다. 예. 후보님, 한 후보님 칭찬 좀 해주시죠. 똑똑하죠. 그리고 잘생겼고. 뭐하려고 키높이 구도를 씌웠습니까? 홍준표 사실 제가 이렇게 옆에서 한동훈 대표는 20년 그게 윤 대통령이 키운 사람입니다. 또 시체에 칼질하겠다고 덤비고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사사건 건 깐죽대고 사사건 건 터집잡고 그래야 하니까 대통령이 선택의 여지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그걸 정치적 자폭이라고 했습니다. 본선에서 이기기 위한 경선이고 이 과정에서 지금 상황과 미래에 대해서 가감없이 토론. 네, 첫날인 오늘은 김문수, 한동훈 그리고 안철수, 김문수 후보의 토론이 있고요. 가장 관심이 가는 토론 배틀이라면 서로를 맞서로 지목해서 내일 총 160분 동안 끝장 토론을 벌이는 한동훈, 홍준표 후보일 텐데요. 토론 후에 누가 더 웃을 걸로 보세요? 글쎄요. 아마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매칭된 거 보면 어느 정도 예상된 매칭이에요. 예를 들면 김문수 그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지명을 하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홍준표 후보는 지명하지 않겠죠. 예.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로 김문수 후보를 지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지명하지 않을 거고, 안철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지명하지 않을 겁니다. 이 공식은 다 맞아떨어졌어요. 뭐 탄핵에 대한 입장 차. 뭐 기본적으로 예. 그런 이제 공방이나 갈등 구도를 갖고 가실 거예요. 그 표현을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룰은 지켰는데 다소 이제 약간의 적대적 공생이다라고 본 것은 한 후보하고 홍 후보가 서로 간에 맞지명을 했다는 부분이죠. 예. 그 부분은 어쨌든 한 후보든 홍 후보든 뭔가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강한 반응으로 되돌아온다라는 걸 서로가 알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이슈화시켜서 여론의 주목을 받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여서 저는 이제 저 두 분 간의 토론의 결과가 어떤지에 따라서 예. 약간의 지형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예. 홍준표 후보 어제 미디어데이에서는 한동훈 후보 향해서 잘생기고 똑똑하다 이렇게 칭찬을 하더니 또 행사장 밖에서는 또다시 배신자 프레임을 들고 나왔어요. 시체에 칼질을 한다. 깐죽거리는 여당 대표였다. 이렇게 또 평가절하를 했는데 또 내일 분위기는 어떨까요? 내일도 비슷하게 연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차 토론회 때도 똑같았잖아요. 그 미디어데이 그 자리에서는 만나보니 괜찮은 사람이더라 그랬더니 막상 토론 들어가니까 이제 키 높이 구두, 보정 속옷, 생머리 이 얘기로 해서 사실상 인신공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뒤에 그 토론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 후보의 장점이 부각되지 않고 딱 그 부분만 남았습니다. 1차 토론회에서 남은 장면이 이제 그 장면이 된 결과가 됐죠. 근데 2차 토론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밖에서는 일단 뭐 훈훈한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 토론에 가서는 이 홍준표 후보가 예고한 것처럼 배신자론을 강력하게 들고 나올 것 같아요. 어제 그 인터뷰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이 표현 자체가 기존의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공격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배신자라고 원래 이 경선 일정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 강력하게 비판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 일단을 보여줬는데 아마 토론회에 가서는 더 거칠게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차 경선에서는 50% 당원 투표가 있기 때문에 당원들의 일반적인 정서는 탄핵에 반대하고 또 대통령이 이렇게 파면된 상황에 대한 책임론이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를 향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여론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홍준표 후보로서는 한동훈 대표의 책임론, 그러니까 단순히 탄핵 책임론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윤석열 이 정권,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한동훈 후보에 대한 책임론을 배신자론과 연결시켜서 강하게 공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부분을 한동훈 후보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예. 뭐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는 키높이 구두 얘기는 더 이상 안 할 것이다라고 오늘 오전에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김문수, 홍준표 후보 너도 나도 한동훈 후보랑 토론하겠다고 지목하면서 한동훈 후보만 3번 토론을 하게 된 걸 두고 각 캠프의 해석이 전혀 달랐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내일 그 한동훈 후보랑 2회 연속한다는 거는 한마디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일 겁니다.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이번 경선의 키맨이라는 게 그런 걸로 이제 입증이 된 거 아니냐. 불필요한 감정 충돌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홍준표 후보 특유의 그런 어떤 스타일 때문에 그런 또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충분히 토론을 리드해 나가면서 어떤 토론의 정수를 보여줄 만한 준비가 다 있다. 정치의 근육은 아직까지 검증 단계를 몇 번이나 파고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설령 본선을 가더라도 그 검증의 파고는 몇 번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서로가 한번
맞짱 토론을 통해 가지고 우열을 한번 가려보는 거죠. 키높이 구두, 그다음에 특활비 뭐 이런 거 서로 한 번씩 주고받았던 거 이제는 안 할 거다. 그렇죠. 그거는 결국은 우리 자당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제가 이거 강력하게 말릴 겁니다. 혹시나 하더라도. 키높이 구두 얘기 나오면 내가 말릴 거다 이렇게 캠프에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오전에 후보들은 토론 준비하느라 바빴을 거고 캠프 관계자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한동훈 후보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아서 3번씩이나 토론하게 된 걸 두고 한동훈 후보가 키맨이라서 그렇다. 캠프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사실 이제 2번 지명을 당한 거죠. 예. 그러니까 한 번은 본인이 지명했기 때문에 본인의 주도권 토론 포함해서 그렇죠. 3번을 하게 된 세 거죠. 번 하게 된 거니까. 근데 저는 약간 달리 보는 것이 이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약간의 갈등 구도가 좀 명확한 부분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의 어떤 뭐랄까요 욕구를 대리해서 만족시켜준다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략을 잡았을 수 있어요. 각 캠프에서. 예컨대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다고 이제 몇 가지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그 물어볼 것이 이전에 조금 단초가 나왔었죠. 다만 이런 부분들은 좀 장황하게 물어보면 안 될 것 같고 나머지 한 60% 이상은 미래에 대해서 좀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배신자 프레임을 얘기가 나왔지만 이런 부분은 본인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당원들 그렇게 생각하는 당원들이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당원들을 대신해서 묻겠다. 뭐 이런 취지의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넘버 투다 완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실 상대방이 오히려 더 수월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상대방과 같이 올라가는 것이 결선에서 대결하기에 가장 더 수월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서로 간에 만약에 51% 과반 득표로 결선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누구와 같이 올라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서로 간에 서로를 마음속으로 서로가 필요한가요? 그렇죠. 서로 간에 상대방과 같이 올라가면 내가 승산이 있다라고 서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도 8명이 토론할 때도 보면 그런 양상이 좀 있었거든요. 4인 4인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서로 간에 전략적으로 상대방과 격렬하게 붙게 되면 이끌고 같이 올라간다. 그러면 결선에서 내가 더 유리하다라고 홍 후보나 한 후보나 서로 판단하지 않을까. 예, 홍준표, 한동훈 두 후보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홍준표 후보가 그렇지 않아도 한동훈 후보를 지목한 이유에 대해서 빅2끼리 우열을 가려봐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빅2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결국에 최종 결선에 갈 가능성이 우리 둘한테 있다. 그러니까 4강 구도에서도 결국에 탈핵에 반대한 그 입장을 가진 당원들이 김문수 후보가 좀 표를 가르지 말고 나한테 몰아달라. 이런 것에 대한 예열을 지금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를 보면 한동훈, 김문수, 이 홍준표 후보가 대략 비슷하게 오차범위 내에서 지지율을 같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그대로 갔을 경우에 사실 2강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는 어렵거든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도 뭐 1위 가능성이 높다고 캠프 내에서 자신하고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아직은 어떻게 될지 예측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일 토론, 특히 이제 내일 토론이요. 내일 토론에서는 홍준표 후보는 자기가 확실한 1강이다. 그리고 저쪽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탄핵에 찬성했던 이 당내 여론을 모아서 올라올 것이다. 그러면 이제 김문수 후보로 그 갈라진 표심을 나한테 모아달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기 그러니까 위해서.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한동훈 후보와 결선에 올라가는 것이 김문수 후보와 올라가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구도를 아예 4강 때부터 이제 명확하게 하고 김문수 후보로 갈려지는 표를 본인 쪽으로 좀 이 전략적으로 흡수하기 위한 이 전략으로 보여지고요. 결국엔 본선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 4강전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계속해서 한동훈 후보와의 어떤 대척점에서 본인의 어떤 이 장점을 드러내기 위한 전략으로 봅니다. 예, 홍준표 후보 캠프의 김대식 비서실장은 이번에는 외모 공격 나오면 내가 말릴 거다. 키높이 구두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보세요? 예, 그건 이제 하지 말아야죠. 사실은 이제 저는 글쎄요, 저 부분은 좀 유치한 공격이었고 본인도 아마 나중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런 취지를 했다라고 해서 그 말에 대해서 조금 후회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취지보다는 물어볼 게 많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검증할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물론 두 분이 하루 종일 토론 일정을 갖고 있지만 실제 그렇게 서로 공방하다 보면
서로 간에 나눌 내용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저희가 예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예상되는 공방 대상이 있잖아요. 뭐 탄핵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한덕수 총리 문제도 있고 쭉 예상되거든요. 당대표 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뭐 홍준표 그 후보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또 예상되는 여러 가지 질문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빼면 나머지 이제 앞으로 국민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본선에서 관심이 있어 하는 또 물을 것도 꽤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유치한 질문은 이제 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치한 질문 빼고 홍준표, 한동훈 두 후보의 160분간의 내일 토론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한편 안철수 후보는 어느 후보의 지목도 받지 못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대하는 후보들 간의 신경전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저를 두려워하셔서 그런 걸로 생각합니다. 어느 후보가 이길 수 있는 후보인가 이런 선택을 하리라고 봅니다. 나 안철수 후보가 내 지명해 줬으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만만하니까. 제가 할 말을 먼저 하셔가지고 제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님 지목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님은 제가 만나본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정직하고 고든 분입니다.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의사를 안 하시고 또 안내부를 창설하시고 또 안내부를 안 하시고 또 정치도 하세요. 그래서 정말 저는 한 개도 못하는데 안철수 후보와 토론하겠다고 지목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안철수 후보는 다른 후보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네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날 그 현장에서 그 나머지 세 후보들은 안철수 후보가 본인을 지목할까 봐 걱정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상 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안철수 후보와 이 상대 후보가 돼서 토론하면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후보들로서는 안철수 후보와 토론하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 않은, 그러니까 본인의 득표 전략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분위기에서 안철수 후보가 두려워서 지목하지 않은 건 아닌 것 같고요. 김문수 후보도 이제 오늘 지목이 돼서 토론회는 하지만 사실은 안철수 후보와 김문수가 명확하게 뭐 이 찬탄 반탄의 어떤 대청점에는 있지만 두 분 간의 토론을 통해서 김문수 후보가 비교 우위를 보여줄 만한 어떤 그런 게 뭐 특별히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토론은 뭐 다른 토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심도라든가 그 주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그걸 상쇄할 만큼의 어떤 내용적인 보완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안철수 후보가 여러 가지 비전 이런 거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는 이제 그게 지금 국민의힘 경선에서 정책이나 비전이 전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조금 전에 이제 평가 칭찬인 듯 아닌 듯한 이런 정도의 토론과 대화 내용이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라면 아마 크게 관심을 끌지 못할 것 같고요. 이제 안철수 후보는 그래서 장외에서 그 강한 메시지를 통해서 본인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는 전략으로 쓸 것 같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늘 적어도 제일 관심도가 떨어진 토론이 될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다른 후보들이 안철수 후보의 지목을 받을까 봐 두려웠을 것이다라는 개인 의견을 주셨는데 점잖은 편인 김문수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의사시지만 의사를 하지 않고 있고 안랩을 창설했지만 안랩에서 일하지 않고 있다. 뼈 있는 농담인지 뼈 있는 칭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뭐 정치권에서 쭉 있었던 일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에 들어와서 이것 하다가 말고 저것 하고 이런 식의 정치권에 있었던 것에 대한 평이라 그러면 뼈 있다고 저희가 평가할 수 있지만 그간의 의사하고 안랩 창설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회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다재다능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저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안철수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는 약간 토론 스타일이 비슷하죠. 저희가 볼 때 리듬이 비슷하기 때문에 또 홍 후보하고 한 후보도 리듬이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 이 캠프 측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 안철수 후보와 홍 후보나 한 후보가 붙게 되면
리듬에서 약간 격차가 좀 있어요. 네. 어느 것이 유리한지 모르겠지만 따라서 그 두 후보 간의 리듬은 안 맞는단 말이죠. 그러나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리듬은 맞아요. 따라서 이 템포도 맞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차분하게 김문수 후보와 대적하면서 본인의 진정한 말을 끊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양쪽 다 차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 본인이 할 말 다 하고 또 물어볼 거 다 물어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손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자 토론 가서는 이제 본인이 또 여러 사람한테 질문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랜 시간 동안 특정 후보하고 본인 리듬과 안 맞는 후보하고 하게 보면 본인이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있죠. 근데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원한 건 아니지만 안철수 후보와의 어쨌든 원치 않는 토론이지만 토론 진행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의 마음을 또 모셔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가 물론 저 시청자분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나름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 얻을 것도 있는 그런 토론이다. 안철수 후보가 지난번에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AI 잘 모르시죠? 이렇게 뭐 다그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AI를 잘 모르는 것은 사실 크게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저도 모르는 단어들이 몇 개 나왔는데 오히려 그런 그건 뭐 저는 사실 이제 뭐 네거티브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 정도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부하고 나왔을 테니까 오히려 또 어떤 부분 갖고 서로 공부를 할지 그게 또 기대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번에는 AI 공부 열심히 하고 나오겠다고 했으니까요. 김문수 후보가 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출마설이 끊임없이 거론되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광폭 행보와 함께 한대행이 나설지, 만약에 나선다면 언제 나설지가 초미의 관심인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저는 대한민국 예비역 육군 병장 한덕수입니다. 제 군번은 12168724입니다. 저는 최전방에서 헌신하시는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후원부치가 끝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권한대행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이미 확인되었듯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입니다. 아직은 말이 없는 한덕수 대행. 오늘 시정연설에 나섰는데 민주당에서는 애초에 침묵 시위를 하겠다고 했는데 침묵 시위는 아니고 피켓 시위를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예, 그 입장할 때의 뭐 비판하는 입장 정도의 피켓 시위를 했고요. 오늘 뭐 과연 이제 시정연설에서 실제 출마 의지를 피력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낼 것인가 이런 부분을 주목했는데 사전에 배포된 자료에 의하면 뭐 추경 관련된 내용이 주였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시정 연설 과정에서 굳이 어떤 정치적 액션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저는 뭐 국회의장의 지적이 좀 관심을 끌었습니다. 저는 입법부 수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지적이었다고 보고요. 한덕수 대행이 대선을 행보를 하고 있는 게 명확하죠. 한미연합사에 가서도요. 아마 한미연합사를 방문한 고위 공직자 중에 본인의 이 병장 경력과 군번을 얘기하는 고위 공직자는 아마 한덕수 대행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겁니다.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없었고요. 군번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또 군번을 말하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준비하고 갔겠죠. 그러니까 본인도 군생활을 한 평범한 이 군생활을 했다. 이건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한미연합사를 이 방문해서 한미 동맹의 어떤 이걸 확인하고 한미 연합사에 있는 미군들에 대한 노고를 취하고 이런 목적이라면 굳이 저런 게 나올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가 분명했고요. 지난번에 부산 광주 방문도 그랬고 누가 봐도 지금 대선 행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며칠 전에 했던 얘기가 한덕수 대행이 대행과 대통령의 권한 행사 업무 차이가 없다. 이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예. 국회의장으로서는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과 대통령의 지위는 분명히 다르다는 걸 명시적으로 결정했습니다. 헌법이 이 승계가 아닌 대행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의 의미, 예. 이제 이런 거에서 추론해서 볼 때 대통령 권한대행의 민주적 정당성은 상당히 축소되고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이다. 그래서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 이걸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업무 차이도 매우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는 현상 유지설에 입각해서 헌법이 해석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국무총리는 한덕수 대행은 어떤 근거로 대통령과 대통령 대행에 아무런 업무적 차이가 없어.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처럼 행세해도 이거는 아무런 위헌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으로서는 강력하게 경고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렇게 집단적으로 항의하는 모습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국회로서는 헌법기관,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로서는 이 입법부의 수장인 본인의 뭐 여당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였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권한 대행의 저런 방식의 권한 행사는 국회 차원에서 강력히 경고하고 자제시키는 게 맞고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경선 분위기에서 계속 출마 여부를 소위 말하는 간보기를 하면서 시간 이렇게 끌고 가는 게 국민의힘 경선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국회의장의 지적에 대해서 저렇게 집단적 항의를 할 문제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예, 우원식 국회의장의 작심 발언. 한덕수 대행을 향해서 할 일은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다르게 볼 것 같아요. 일단 우원식 의장은 본인 스스로한테 그런 말씀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지난 정부 대상으로 질문하는 대정부 질문에 왜 안 나왔냐라는 것인데 권한대행은 안 나가는 관행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특검,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 미임명 같은 경우에 국회에서 임의로 야당 단독으로 해가지고 상설특검 추천위를 구성을 했는데 국민의힘을 빼버렸어요. 자, 이거 위헌적이다라고 해서 임명 안 한 거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 것에 대해서 유감 표명할 수 있죠. 한덕수 총리가 그간에 이렇게 안 해서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걸 구별하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출마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아니 무슨 자격으로 출마하지 말라 그러죠? 국민의 한 사람인 피선거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출마하지 말라는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 부분은 선거에 개입하는 거죠. 예. 대단히 부적절한 걸 넘어서서 저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선을 넘었다. 그럼요. 예. 두 번째는 자 그럼 본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회에서 했던 거, 그 많은 탄핵, 기각됐던 거 사과하셨나요?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9대0으로 기각된 이런 부분도 다 사과하셔야 되는 거죠. 8대0 사과 안 하시잖아요. 그다음에 그 많은 예산 삭감 이것도 사과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는 무소 부리고 무오리인가요? 자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권한대행이 아직까지 출마 의견을 밝히지 않고 여러 가지 권한대행에서 행동하는 것을 출마 걱정을 하면서 이거를 마치 나무란다. 저는 있을 수 없는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 권한대행이 연합사령부 찾아간 이 부분 옛날 고건 권한대행도 한미 이사단 갔었어요. 예. 원래 권한대행쯤 되면 지금 대통령의 거리 시자라는 거예요. 거리 내 직무정지시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보면 되게 위험한 시기라서 북한의 적의 도발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 경계태세를 점검해야 되는 거고 우리 이렇게 미국과 연합태세를 잘 구축하고 있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다 이렇게 행보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출마를 원치 않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출마가 걱정되니까 이걸 대선 행보다라고 평가절하 하는 것이고 권한대행 행보와 대선 행보가 뭐가 다르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시는 중임제 개헌은 왜 하는 거죠? 그럼 대통령으로 초선에서 직무 수행하면서 나중에 다시 출마하시게 되면 그건 어떻게 평가하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런 식의 공격과 저런 식의 폄훼는 맞지 않다. 예, 한미연합사 방문한 건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것에 대해서 지적한 우원식 국회의장 오히려 선을 넘었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지금 해야 될 일은요.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이번 조기 대선을 관리해야 됩니다. 출마하려면 하라는 겁니다. 출마할까 봐 걱정 전혀 안 하거든요.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처럼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선 행보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지금 대선 관리가 되고 있을까요? 출마할 거면 지금 당장 사직하고 대통령 후보로서 저런 활동을 하면 그걸 누가 비판하겠습니까? 지금
이 2+2 회담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위비 협상이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미연합사 가서 지금 이 장면을 보여주는 게 협상에 도움이 될까요? 트럼프는 누가 봐도 불을 보듯이 방위비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증액하라는 요구를 해올 게 뻔한데 자 바로 한국은 미군이 가서 저렇게 지켜주고 있다. 이걸 강조해서 보여주는 게 협상에 일단 도움이 안 됩니다. 아마 협상 실무진들도 왜 저 일정을 이때 배치했느냐 이런 문제 제기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 또 이 안보 공백에 대해서 챙길 필요는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행보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특히 이 방위비 협상이 의제로 올라가는 통상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저 방문 일정을 대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이미지 차원에서 갖고 그러니까 자기가 병장 출신이고 군번을 외워서 그거 실제 외우고 다니겠습니까? 다 확인해서 준비해서 갔을 겁니다. 못 외우시나요, 위원장님은? 저는 뭐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군번은 다 외우지 않아요. 저는 92-24009 그냥 나오는데. 위원장님 외우시고요. 남자들은 거의 다 이걸 입에 배요. 뭐 주민등록번호하고 비슷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님 말씀 뭐 일리는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황운하 옛날에 대전지방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아니 사표 수리도 안 듣는데 출마했잖아요. 대전경찰청장은 대전에서 선거를 잘 또 감독해야 되는 기관인 이런 식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분은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는 한덕수 총리가 아직까지 안 나오겠다 말을 안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공직기강을 내세우기 위해서라도 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따라 이런 어떻게 보면은 공직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나중에 나오든 안 나오든 결정이 되면 그때 사후적 평가를 통해서 만약에 나오면은 대선 운동 과정에서 부정적 평가를 하면 되는 거고요. 안 나오면 또 안 나오는 대로 평가하면 되는 거고. 지금 미리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는 그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없다고 보는데. 군번을 외워서 말한 한덕수 대행 행보의 의미를 지금 짚어보고 있었습니다. 뭐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고 사실상 대선 행보를 하면 지금 이 들어가는 어떤 비용이나 이런 문제요. 공직선거법상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부행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출마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도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태 자체가 출마에 대한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외부에 표시했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 내지는 기부행위 위반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지금 국민 세금 들여서 대선 운동한다고 비판 이 부분 어떻게 방어하실 겁니까? 근데 그 변호사님 그러면은 저희 지자체장들 연임 도전하는 분들은 그거 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자체장도 더 열심히 해서 주민들의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 연임이 되는 거잖아요. 다시 재선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은 이 선출직의 기본인 거고 지금 한덕수 그 총리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성과를 내면 이게 만약에 본인이 나가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좋은 거고. 근데 이걸 지금 본인 입장 안 밝히니까 당신 일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국익에 오히려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이 다음 달 4일 이어서 4월 말 5월 초에 한덕수 대행이 입장을 밝힐지 이목이 집중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3강의 기류도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한덕수 대행과의 우호적 방향으로 말이죠. 우선 홍준표 후보의 어제와 오늘 인터뷰 듣고 오시죠. 나는 한덕수 대행에 대한 문제는 고려의 대상 자체를 넣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안 물었으면 좋겠어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고 반 이재명 단일화에 나선다면 한덕수 대행과도 함께 하겠습니다. 대선胜利 이후에 홍준표 정부는 이재명의 민주당 세력과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김덕수라는 신조어로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론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김문수 캠프에서는 홍준표 후보의 빅텐트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결국 빅텐트라고 하더라도 홍준표 후보만을 위한 그런 텐트이지 뭐 다른 분이 거기에 들어가서 지낼 수 있는 그런 텐트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입장이 바뀐 건 한동훈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열흘 전에만 해도 이런 입장을 밝혔죠. 이 경선은 의미 없는 것이고 나중에 한덕수 총리가랑 무슨 단일화를 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그냥 한 번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고 강력하게 목숨 걸고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는 해당 행위라고 봐요. 네, 그런데 오늘 아침 페이스북에서는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다음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들과 함께할 것이라며 특히 한덕수 총리님과 저는
초유의 계엄 상황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수습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고 꽃 피우겠다는 생각은 완전하게 같다고 했습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오늘 한덕수 대행 출마의 강을 건너지 마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다만 한 인터뷰에서는 일종의 빅텐트를 만들면 한덕수 대행이 거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여지를 두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 변화 앞으로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두 분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한동훈 후보가 한덕수 대행을 향해서 자신과 생각이 그냥 같은 게 아니라 완전히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본인들 생각보다 좀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 지지율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율 분석이 사실 어려워요. 어떤 분들이 지지하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탄핵 찬성 반대에 한쪽으로 치우쳐서 지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율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나오시게 된다면 단일화할 용의가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김문수 후보나 그 홍준표 후보나 한동훈 후보나 다 서로 간의 갈등 구도를 여러 개를 만들면은 서로 간에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갈등 구도는 저희가 상정하는 그런 정도에 하나 놓고 나머지는 다 비슷하게 가야지만 그 선명 갈등 구도로 본인들의 지지층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런 취지에 아마 전략적 계산이 들어간 것 같고, 그런 취지에서 보면 입장이 변화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입장 변화 과정에서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 입장 변화는 환영한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보면 현재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 세력과 힘을 합해야 되는데 여러 세력과 힘을 합하는 것을 꺼려 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일단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힘이 없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자신이 없어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 부분 그 누구라도 같이 나와라,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저는 그 국민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아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어떤 힘을 얻을 수 있는 거고, 또 실제로 다른 세력들을 갖다 붙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전략 변경은 잘하셨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빅3 후보들이 한덕수 대행을 향해서 모두가 문을 열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보세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입장 변화인데요. 저는 이 상황 자체에 대한 이해를 완벽하게 잘못 분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덕수 대행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는 국민의힘 그 후보 경선 자체 관심도도 떨어지고, 지금 나와 있는 본인들이 평하기에는 빅3라고 하지만 전혀 빅으로 느껴지지 않고, 이분들 중에 대통령이 된다거나 아니면 또 당장의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아서 조금씩 한덕수 대행 쪽으로 그냥 이동한 것뿐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건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의 이동이지 중도가 확산돼서 한덕수를 대행으로 선택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대행이 받고 있는 지지율은 본인들의 이 갖고 있던 포션의 일부가 이동한 것뿐입니다. 당연히 거품이고요. 그냥 빠질 거예요. 그리고 만약 한덕수 대행이 출마 선언을 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한덕수 대행 쪽으로 대세를 쏠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조정되고 빠질 겁니다. 한덕수 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 선언을 하고 선출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과정이 시너지가 생길 가능성이 저는 전혀 없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대선에 대한 전략 자체가 부재하다 보니까 각 후보 캠프들이 단순히 급변하는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입장을 바꾸고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도움이 전혀 안 될 것 같고요. 이 상황 변화가 왜 생겼는지를 한번 더 들여다보면 최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심리 일정이 빨라지면서 다른 변수가 생겼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단순하게 이번 대선에서는 실제 본선 승부에서 거의 쉽지 않다는 게 뭐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냉정하게 판단하는 게 맞잖아요. 그럼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 전략이 필요한데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그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굳이 정당의 후보가 밖에 있는 외부 후보로 보여지는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하는 것은 아까 한동훈 이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건 해당 행위고요. 국민들 보기에는 안철수 후보의 얘기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출마하는 것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저 입장이 사실 상식적 수준에서 맞는 판단인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 이재명 후보 관련 재판 상황을 보면서 또 다른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대선판이 본선에서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이 가능성을 보면서 이길 수 있는 분위기가 흘러가니까 지금 입장 변화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전혀 그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더 하면
저 민주당도 단일화했어요. 조국혁신당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단일화를 아주 깔끔하게 또 소리 없이 한 거죠. 예, 두 분이 지지율 말씀하셔서요. 저희가 오늘 나온 지지율 그래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3 조기 대선 오늘로 딱 40일이 남았는데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과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와의 가상 대결 여론조사가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국민의힘부터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지지율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23%로 가장 높았고 1%포인트 차이로 한동훈 후보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서 김문수, 안철수 후보 순이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의 가상 양자 대결 결과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45% 넘는 지지율을 보이는 가운데 상대 후보 가운데 가장 지지율이 높은 사람 한덕수 권한대행이었습니다. 지지율이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포함된 가상 3자 대결도 보겠습니다. 3자 대결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모든 상황에서 45% 이상의 지지율을 보였는데요.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의 맞상대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건 한덕수 권한대행이었습니다. 홍준표 후보도 3자 대결에서 27%를 기록해 한대행을 바짝 따라 붙었는데요. 이준석 후보 전반적으로 6에서 7%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덕수 대행의 지지율이 결국 국민의힘 계열의 후보군 가운데서 가장 높은 걸 보인 건데 이 부분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오차범위내라고 보여지니까 뭐 제가 우열을 따지진 않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4분으로 컷오프가 된 뒤에 나머지 분들 컷오프 되신 분들을 지지했던 분들의 표심이 어디로 갔는지가 대충 흐름이 보여져요. 그래서 상당히 좀 변화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 부분들이 어느 분이 되든지 간에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화합적인 통합적인 토론이나 행보를 통한다 그러면 저 유보층까지 합치면 박빙의 승부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빅텐트가 가능하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박빙의 대선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서 이재명 대표가 저 포션이 더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이번 대선도 박빙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빅텐트와 박빙 가능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양 당의 후보가 확정이 되는 순간부터는 지지율의 변동은 초래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대선에서든 양자구도에서는 51대 49로 보는 게 맞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긴장을 놓지 않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이나 뭐 한덕수 대행까지 포함해서 또 이준석 후보까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빅텐트론을 주장은 하지만 워낙 이 각 후보나 인물들 간의 거리감이 크고 실제 명분이 없습니다. 어떤 명분으로 이 빅텐트를 꾸린다는 거죠. 유일하게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이 반 이재명인데 그게 국민적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 보수적 인사를 만나면서 광폭 행보를 보이면서 안정감과 비전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국민들에 전달하는 메시지가 더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 상황에서 반 이재명이 명분으로 빅텐트는 사실상 구성되기 어렵기 때문에요. 지금의 지지율 추이를 다 모으는 어떤 최상의 시나리오를 갖고 대응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아마 의미 있는 승부가 되기는 어려울 거로 봅니다. 예, 조금 전 말씀하신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최근 정규제, 조갑제 등 보수 논객들과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어떤 말을 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이념 타령 같은 거 할 형편도 아니고 우선 먹고 살고 봐야지요. 이렇게. 네, 그러면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극좌 인사 대부분은 탈락했다고 말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지난 비명 행사 논란을 언급한 걸로 보입니다. 듣고 오시죠. 민주당 안에 이제 극좌는 없다 이런 그 자신 있는 얘기를 해요. 지난 40 총선에서 대부분의 극좌 세력들이 경선 과정에서 탈락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탈락하지 않는 7명에 대해서는 공천을 통해서 교체했다. 네,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90% 안팎의 득표율로 앞서 나가는 가운데 어제 토론회에서 이약 후보들의 이런 호소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에
종자 씨앗까지 한꺼번에 싹 다 틀어먹으면 다음에 농사는 어떻게 짓겠습니까? 다음 농사를 위해서 씨앗 종자는 남겨두는 그런 현명한 농부의 마음으로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지금 제 옆에는 현역 의원 한 분도 서지 않으십니다. 그분들의 처지의 어려움은 이해를 하지만 때로는 외롭고 힘듭니다. 네, 우선 이재명 후보가 정규재 전 주필, 조갑재 대표 등 보수 논객을 만나고 있는 점,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광폭 행보라기보다는 조갑재 대표하고 정규재 전 주필이 광폭 행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글쎄 뭐 만날 수도 있는데 저분들은 이제 탄핵 찬성했던 그 분들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것이 아니고 본인들의 시각으로 이것을 뭐 칭찬을 하든 비판을 하든 추가적인 거기에 가미가 됐어야 되는데 그냥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이재명 대표의 말을 전한 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좀 이례적인 그런 행보로 보여져서 좀 낯설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재명 후보 경선 득표율 90% 가까이 얻고 있는데 지금 두 후보 김경수, 김동연 후보가 많이 힘든가 봅니다. 네. 많이 외롭다는 얘기도 하고 미래를 위한 씨앗 종자를 남겨둬야 하지 않느냐 굉장히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두 차례 순회 경선에서 나온 뭐 득표율 자체에서 그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더 저런 심정이 들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적어도 이제 대선 후보로서 행보를 하는데 이후 차기, 그러니까 이 경선이 이 대선이 끝난 이후의 민주당의 미래를 고려하면 몇 분의 현역 의원들은 같이 본인과 옆에 나란히 서서 민주당의 어떤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와 경쟁하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구상했을 텐데 경선 과정에서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힘도 빠지는 거고 이 내용적으로도 더 이제 채워지고 이런 과정이 경선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기력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 과정에서 충분히 이 두 분의 후보 동안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민주당 또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당내에서는 뭐 호소력 있게 전달이 돼서 득표로까지 이어지는 데는 한계는 있지만 분명히 의미 있는 경선 과정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외롭고 힘들더라도 득표율이 미약할지라도 김경수, 김동연 후보의 행보는 의미가 있다라고 정리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온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사업 실패를 이유로 자신의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계획 범죄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검은색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쓴 남성이 경찰관 손에 이끌려 경찰서 밖으로 나옵니다. 자신의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A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A씨는 계획범죄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계획범죄 인정하나요?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나요? 범행 인정하세요? A씨는 지난 14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파트 분양사업 실패로 생긴 채무를 가족이 떠안게 할 수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심리 상태 등을 분석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프로파일러 면담을 진행했는데 여기서도 막대한 빚과 민형사 소송으로 극한 상황에 몰리면서 가족들이 비난받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느니 함께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가족을 살해한 뒤 혼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계획범죄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가족을 살해한 후에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경향인데 기존에 있었던 가족 살인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것은 좀 철저하게 계획된 준비된 범죄. 경찰은 A씨에 대한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이코패스 검사 여부도 검토했지만 이 같은 성향이 관찰되지 않아 관련 검사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술을 마시고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다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었습니다. A씨는 법정 출석에 앞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A씨는 그제 저녁 서울 미아동에 있는 마트에서 여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 가운데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마트 안에서 술을 마신 뒤 진열대에 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10시 40분쯤 울산 온산 수질개선사업소 인근 도로 아래 송유관이 파손돼 원유가 유출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자 울산시청과 소방특수대응당 등 관계기관이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름이 샌 송유관은 어느 기업 소유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대전 동구 경부고속도로 옥천 방향 비룡 분기점에서 컨테이너를 운반하던 트레일러 차량이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 차량 운전자 60대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한쪽 팔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를 살해한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같은 혐의를 받는 남편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1월 충북 청주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팔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생후 일주일 된 영아를 침대에 엎어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명일동 대형 땅꺼짐 사고 현장 인근 지하철 9호선 공사 현장에서 하루 최대 6번까지 굴착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위험한 구간인 줄 알면서도 무리하게 굴착을 이어가 집안 침하가 가속됐고 상수도관 파열까지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땅꺼짐 사고가 난 서울 명일동. 사고 현장 근처 지하철 9호선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거란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작업 일지 확인 결과 하루 수차례 굴착을 진행한 날이 빈번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사 설계도상 이 구간에서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굴착 거리는 0.8m지만 사고 한 달 전쯤 공사 지침의 6배인 4.8m를 굴착하는 등 2월에만 11번이나 하루 수차례씩 굴착을 이어갔습니다. 이상 조짐이 나타났을 때도 시공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월 4일 3.2m를 파내고 이틀 뒤 근처 주유소에서 첫 균열 신고가 들어왔지만 10일과 11일 연속 하루 2차례씩 굴착을 이어갔고 두 번째 신고 뒤에도 사고 전까지 작업 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굴착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런 굉장히 집안 침하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침하가 생기고 또 위에 차량 하중이 이제 지나다니면서 누르고 하니까 푹푹 꺼지는 거죠. 특히 시공사가 3월 12일 터널 내 물을 막는 차수 공사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상수관 파열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일 거란 의혹이 제기됐지만 시공사 측은 집안이 바뀌는 지점에서 물이 셀 상황에 대비해 선제 대응한 것이라며 굴착 역시 현장 감리와 협의해 진행했고 무리한 공사가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소방관들에게 불량 장화가 납품됐다는 의혹을 어제 YTN이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조달청 공무원이 문제 장화 제조업체 접대를 받은 정황도 추가 확인됐습니다. 소방청은 해당 장화가 전국에 얼마나 공급되는지 현황 조사에 나섰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유흥주점에 남성들과 여성 접객원들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불량 방화 장화 납품 의혹을 받는 업체가 지난 2018년 4월 경기 안산시에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는 조달청 공무원 2명이 있었습니다. 당시 만남에 참석한 해당 업체의 전 직원 백성옥 씨는 식당부터 유흥주점까지 200만 원 넘는 회사 돈을 써 두 사람을 접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납품에 이러이러한 건이 있다고 저희도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도 별 반응을 안 하시더라고요. 반품을 받든가 아니면 위약금을 물든가 그렇게 하게끔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인데 그런 거 전혀 제재 없이 저희는 입찰의 최저 입찰가도 알려주시고. 자리에 있었던 조달청 직원 A씨는 아는 사람을 소개해주는 개인적인 자리였다며
해당 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업체 전 직원 백 씨가 접수한 사건을 수사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종결 처리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경찰은 백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면서 수사를 재개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백 씨는 수사에 협조하고 혐의가 있다면 자신도 처벌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아들한테 창피하기 싫어갖고 이거를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수사기관에다가 알려도 별다른 소식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게 됐어요. YTN이 보도한 불량 장화 납품 의혹에 대해 소방청은 전국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해당 제품 구매 현황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또 수사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코로나가 확산하던 당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뒤 벌금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 명의 형도 확정됐습니다. 다만 김 전 장관이 벌금형을 확정받았지만 대선 행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 전 장관 등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올라가던 시기에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4차례 모여 예배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기고 첫 심리 이틀 만에 두 번째 심리를 열며 전례 없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법정에 세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3일 만에 두 번 심리를 연 거잖아요. 네. 굉장히 빠른 거죠? 아마 대법원 역사상 그런 적 없을 거예요. 일단 뭐 이 사건의 어떤 중대성,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이제 다르다고 대법원에서는 판단을 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 자체가 대법원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전원합의체 회부한다 하더라도 예. 아마 미리 배당을 어디로 할 것이고 어느 부에 할 것이고, 그다음에 대법관 14명의 총 14명의 의견을 다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결국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사건이고, 더군다나 대선이 6월 3일이잖아요. 예. 그런데 상당히 경계선상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결과가 유죄, 무죄 나왔을 때, 이제 파기환송됐을 때, 뭐 이때 굉장히 국가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건 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도 빨리 결론을 내려준 게 맞지 않겠느냐. 이걸 아마 대법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하면서 대법관들 의견을 좀 구했을 거예요. 그래서 대법관들 의견도 일치된 견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례적이지만 그래도 의견을 구했을 거라는 해석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선 소부, 후 전합체 심리 판결이 기본입니다. 소부에서 심리한 이후 법리적 해석이 중대하거나 판례 변경 및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 사건 등 필요한 사안에 한해 예외적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직간접적 법률적 쟁점이 있는 사건으로 전원합의체 회부는 예견됐고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마치 처음부터 전합체 회부를 염두에 두고 소부 심리를 형식적으로 지나친 것은 그간 목격하지 못한 관행이며 예외적인 패턴입니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 합의체 회부하고 사흘 동안 2차례 심리를 여는 등 재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633이라는 재판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상식적인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대해 민주당은 너무나 비상식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 재판만 유독 완행 열차가 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당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회부를 한 만큼 어떤 의지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부터 지금 뭐 대선 전에 결론을 내려고 한 것이다.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 그 시점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 이제 대선 전에 네. 어떻게든지 결론을 내겠다 그런 의지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례적으로 빨리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칙적으로 저도 뭐 YTN 나와서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대법원에 이 사건이 가면 전원 합의체 회부가 분명히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전원 합의체 회부된 건 이제 당연한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단지 이제 민주당 측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소부에 일단 배당을 하면 이제 소부에서 사실은 전원합의체 여부에 회부할 건지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배당과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원합의체 회부가 이게 너무나 이제 빨리 하는 거 아니냐,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볼 땐 그렇게 정치적 의도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전원합의체는 지금 대법관, 뭐 법원 행정처장하고요, 그다음에 노태하 선관위원장 빼고 12명이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소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원합의체 하는 것이 사실은 잘 공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법관 12명이 참여를 하는데 네. 거기 어떤 정체성, 정파성 이런 것들이 사실 개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빨리 결정을 해주고 더군다나 전원합의체에서 선고를 한다고 한다면 이건 제가 볼 때는 환영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빠르게 해도. 경우의 수가 뭐 4가지로 보통 보더라고요. 무죄 확정되거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돼서 2심 법원에서 또 다시 판단을 받거나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게 파기 자판인데 파기 자판을 통해서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든지 이하.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기존에 보면 이제 파기 재판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특히 이 사건이 일반 형사 사건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전에 파기 재판을 한 사례가 딱 한 건 있는데 그 사건은 유죄 무죄가 아니고 공소기각이었어요. 그래서 공소기각에 해당이 되니까 다시 공소에 문제가 있다 하고 항소심 보내면 공소기각이 뻔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파기 재판을 한 사례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건에 있어서도 사실은 파기 재판이 일부는 있었는데 그거 아마 0.7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런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딱 한 건이 있는 것이고 그것도 공소기각이에요. 공소기각. 뭐 유죄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파기 재판까지는 대법원에서 할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보면 많지 않다 봅니다. 물론 가능성이 제로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빨리 심판을 해서 뭔가 불확실한 상태를 해소하겠다고 하면 뭐 결론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단지 2심의 무죄를 확정하든지 아니면 파기환송,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봐요. 네, 결론들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주제 이야기 나눠보죠. 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를 했는데 혐의가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네. 어떤 구체적인 내용인가요? 일단 계속적으로 언론 보도가 많이 되었죠. 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부부가 그 사유가 이제 서모 씨잖아요. 근데 서모 씨가 타이 이스타제 항공 전무로 발령받아서 가죠. 근데 그 이전에 이제 중진공 이사장으로 이스타제 회장인 이상직 그 당시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대가관계 있는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이 사유가 한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 경력도 없다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타이로 갔는데 타이에서도 이메일 수신 정도만 하고 다 재택근무했다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이 일부 월급, 주급이 받았는데 그게 합쳐서 이제 2억 1,7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법리적으로는 약간 검찰에서는 문 전 대통령하고 이 사위, 딸 부부하고 이제 경쟁 공동체를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부터 생활비를 대주었거든요. 서 씨가 직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타이스타제 전무로 가면서부터 이제 생활비를 대주지 않고 주거비가 안 대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금에 대줘야 할 금에
게 상당히 이제 경제 이익을 얻은 게 아니냐 예. 그런 취지로 이제 기소를 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공소장이 완전히 입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3자 뇌물죄는 될 수 있죠. 뭔가 편의를 봐주고 공무원이 자녀에게 혜택을 주는 그럼 이제 전형적인 제3자 뇌물 공유죄가 되는데 네. 아마 검찰은 제3자 뇌물 공유죄가 아니고 이제 직접 돈을 받은 걸로 판단을 해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제 특가법에 의해서 기소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예.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접 조사 없이 기소가 됐어요. 서면 조사에도 문 전 대통령이 답변을 안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죠. 뭐 이전에도 서면 조사 없이 기소한 사례가 꽤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문 전 대통령 측에서 일단 서면 조사에 대해 답변을 안 했잖아요. 더군다나 소환 조사도 거부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면 뭐 민정비서관실이랄지 특별감찰관실이랄지 경호처 이런 데가 다 개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민정비서관실이랄지 이제 관련된 사람들도 다 안 나오든지 진술을 거부하든지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사가 그렇게 당사자들에게 많이 이루어진 조사는 아닐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문 전 대통령 입장과 민주당에서는 이건 정치의 보복이다, 짜맞추기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서 조사받을 필요가 없다. 예. 그래서 거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뭐 자기들이 생각할 때 뭔가 이 정도 증거면 유죄가 충분하다 생각하고 이제 기소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기소 내용을 보면은 문 전 대통령은 이제 기소를 한 상황이고 직접 봉급을 받은 이제 전사위인 서 씨 그리고 딸 다혜 씨는 기소 유예란 말이죠. 이거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근데 이거 자체가 이제 대통령이 자기의 권한을 행사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이 공범 관계는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죄가 무거운 게 바로 문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또 이걸 주도적으로 한 게 문 전 대통령이고 특별감찰관직, 민정비서관직, 경호처를 동원한 게 문 전 대통령이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이 기소를 하고요. 또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가족 관계에 있어서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기소를 할 때는 또 그로 인해서 혜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가족 관계인 자녀에 대해서는 기소유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네. 문 전 대통령 기소 소식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주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 집에서 돈다발이 발견됐는데요. 그림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중에서 볼 수 없는 돈의 모습이더라고요.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뭐 압수수색 했는데 네. 그중에 한 5천만 원이 우리가 보통 뭐 띠지라고 하죠. 예. 이게 원래 이제 십자가 모양으로 해서 이제 크로스해서 그런 100장씩 묶은 경우는 많이 봤는데 그런 거는 많이 봤는데 저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5천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10개 예. 그걸 비닐로 싸져 있고 저 내용에 보면 뭐 권종은 뭐 5만 원권이고 금액은 5천만 원이고 그러면 저거 자체가 보면 이제 한국은에서 바로 나온 돈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저게 바로 금융기관에 전달되거나 예. 아니면 이제 저게 바로 뭐 공공기관에 가진 않죠. 금융기관에 전달이 되겠죠. 예. 그럼 금융기관에서 저걸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특활비 명목으로 가져갈 때 뭐 1억, 2억 가져갈 거 아닙니까? 예. 그때 이제 저 신권을 주는데 만약에 5천만 원 이상을 가져가게 되면 저걸 통째로 주겠죠. 그러면 통째로 누군가를 가져갔는데 예. 이걸 왜 건진법사에게 저 돈이 들어갔느냐? 이건 이제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예. 지금 뭐 압수수색해서 보니까 뭐 공천과 관련된 이력서랄지 아니면 뭐 경찰, 검찰 관련된 사람들의 명함, 그다음에 뭐 공공기관 임원 이런 사람들의 명함이랄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결국 저 두 가지로 볼 수 있지 않냐? 인사청탁과 아니면 공천관계.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 이제 돈을 받은 게 아니냐. 더군다나 저 5천만 원권 저거 자체는 이제 개인들한테는 뭐 금융기관에서도 주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네, 한국은에서 아마 그렇겠죠. 뭐 네. 공공기관 근무하는 사람들, 이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특활비나 그런 명목으로 그냥 통째 가져간 돈을 준 게 아니냐. 이제 예. 그런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데 아마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근데 사실 제가 현금이잖아요. 근데 예. 지금 아마 저 날짜하고 번호가 특정이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준다 할지라도 저때 이제 어느 금융기관에 언제 이걸 가져갔는지는 확인이 네.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기 번호와 담당자, 책임자, 일련 번호 다 그렇죠. 써 있으니까 이게 뭐 역추적하면 뭐 다 밝혀지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러면 그 돈이
어느 기관으로 갔을지 이제 예. 개인으로 안 갔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물론 뭐 개인에게도 갈 수가 있죠. 예. 왜냐하면 돈을 찾으러 왔는데 나 현금을 달라. 1억 정도 현금 달라 하면 저걸 이제 통째로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예. 대부분 이제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어떤 공공기관의 특활비로 쓰는 기관에서 건진법사에 준 게 아니냐, 그런 이제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결국은 이제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방금 그 이제 돈을 누가 어떻게 가져갔는지 뭐 한국은행 안에서 뭐 CCTV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검찰은 앞으로 어떤 점들을 좀 규명을 해야 될까요? 한국은행 CCTV하고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금융기관에서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금융기관이 뭐 현금으로 2억, 10억 이렇게 가져갔을 겁니다. 돈을. 그러면 그 금융기관이 어느 은행인지 이제 그걸 확인할 거고요. 그 은행에서 예금 인출 형태로 가져갔다고 한다면 그 추적이 가능하겠죠. 누가 가져갔는지. 현금을 인출한 것은 다 기록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느 기관에서 뭐 필요한 특활비 명목으로 지급이 됐다랄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저 정도의 돈이라면 아마 입출금 내역에 현금으로 준 내역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맘만 먹으면 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건진법사 전성배 씨, 통일교 고위 간부에게 고문료와 기도비 명목의 거액의 돈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뭐 관련이 있을까요? 그게 아마 이제 고문료라는 게 뭐 이 사람이 뭐 종교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문을 하겠다는 것은 이 사람이 정치, 특히 국민의힘과 밀접한 연관성, 지금 윤한홍 의원과 관계성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세인 어떤 권력 실세하고 연관이 돼 있으니까 종교단체도 사실 이제 민원이 있을 수 있고 자기들의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건진법사를 통해서 이걸 해결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많이 돈을 줬다면 이것은 이제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검찰의 수사 상당히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부분을 볼 거고, 지금 현금 자체가 그 본인은 기도비 명목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몇 억씩 기도비도 받는다고 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문제가 되면 기도비 명목으로 둔갑을 시키는 그런 식으로 미리 뭐 협의했을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돈다발의 향후 파장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주제로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판결 내용 좀 짚어주실까요? 1심에서 징역 1년 받았죠. 그런데 범죄 혐의 자체는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하나는 공무상 비밀 누설이에요. 공직선거법 위반은 고발장 초안을 김웅 전 의원에게 전달을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열린 민주당 최강우, 황희석 최고위원, 그리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이런 사람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그게 내용 하나고요. 그다음에 실명이 기재된 이제 판결문을 외부로 누출했다. 그래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형사사법 공개와 관련된 혐의였는데 1심에서는 그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무죄가 났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초안만 가지고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다 해서 이건 무죄가 나왔고, 결국 다른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됐죠. 그래서 결국 이제 항소심 간 거예요. 근데 항소심에서 다 무죄가 났죠. 그리고 이제 대법원에 왔는데 이제 대법원에서도 거의 주된 무죄 이유는 뭐냐면 과연 이게 손준성이 전달했느냐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고발장 초안이. 그리고 판결문 자체도 전달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 그래서 이제 무죄를 선고한 거죠. 그리고 확정이 됐고. 그런데 이제 그 내용 중에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제 판결 이유 중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손준성 전 검사가 이것을 한 증거는 없지만 상급자, 검찰총장 이런 사람에게는 메시지 전달을 해서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련 법적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런트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뒤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추모 미사가 거행되면서 2,000명 넘는 신자가 서울 명동성당에 모였습니다. 교황이 남긴 사랑과 평화, 자비의 가치를 기억하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일 이른 아침부터 저마다 검은 옷을 챙겨 입고 서울 명동성당에 모인 신자들. 프란치스코 교황 추모미사가 시작되기 1시간도 더 전부터 길게 줄을 서서 행렬을 이뤘습니다. 시대의 큰 어른을 잃은 슬픔을 달랠 길이 없어 이곳에 왔다고 눈시울을 붉히며 교황이 남긴 가치를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만나 뵐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영원히 저희 가슴속에 남아있을 것 같고, 사랑과 또 평화, 또 전쟁이 멈추는 그런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를 항상 이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공정하게 다가가시는 그 자비의 마음, 저희가 계속 기억해야 될 것 같고. 1,000명 규모 본당을 꽉 채우고도 자리가 부족해 주변 건물에서 생중계 영상으로 함께 전해진 서울대교구 차원의 교황 추모미사. 정순택 대주교는 직접 삶으로 복음의 가치를 실천한 교황을 회고하면서 난민과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데 힘쓸 것을 가르쳐줬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남긴 메시지를 되짚으며 우리 역시 그 가르침이 살아 숨쉬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시고 기도하시며 우리 모두가 평화의 길을 걸어가도록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교황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는 추모의 발길은 분향소가 마련된 전국 곳곳 성당에서 모레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97살의 엄마가 된 거북이가 있습니다. 최근 새끼들이 세상에 처음 공개가 됐는데요. 귀여운 아기 거북과 놀라운 엄마,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사육사의 손바닥 안에서 꼼지락거리는 아기 거북이들. 지구에 단 몇천 마리만 남은 멸종위기종 갈라파고스 자이언트 거북의 희망입니다. 엉금엉금 기어다니며 세상 구경이 한창인데요. 현지 시간 4월 23일 대중에게 처음 공개되자 관람객들이 몰렸고요. 아이들과 가족들은 작고 귀여운 생명체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이 새끼 거북들의 어미 마미는 93년 전인 1932년 필라델피아 동물원에 왔는데요. 무려 97세 처음으로 출산을 했고요. 거북이종 가운데 최고령 초산 사례로 기록이 됐습니다. 긴 세월을 지나 이제야 만나게 된 새 생명들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봄 기운이 완연했는데요. 밤 사이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7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아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18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동쪽 지방은 대기도 건조해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겠습니다. 서울 7도, 청주 7도, 부산 1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이맘때 수준 보이겠는데요. 서울 18도, 광주와 대구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대체로 맑겠지만 휴일에는 구름량이 점차 늘겠고요. 휴일 밤 사이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